네, 이 시간에는 금년에 있었던 서울시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를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문제를 떠나서 행정학개론의 문제는요, 대개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알면 거의 대부분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나 뭐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울시 9급 문제도 역시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류의 문제였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책을 읽어두시고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두면 뭐 거의 다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학 개론 선택하시는 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네, 계속 책을 많이 좀 읽고 그리고 이제 문제 연습, 풀이 연습 많이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니까요. 자신 있게 공부를 계속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시죠. 공익과 관련해가지고, 네, 실체설과 실체설, 네, 과정설로 나눠지고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설은 뭔가 어떤 절대적인 공익의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익이 절대적인 무엇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행정은 가령 형평을 추구해야 된다, 뭐, 사회복지를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가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립하는 과정설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공익이 특별히 존재하는 건 아니고, 사이익 있죠? 사이익. 그러니까 특수 이익들이 서로 이제 갈등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협상이 되고, 흥정이 되고, 네, 절충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공익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이제 주로 실체설은 그 발전도상국과 같은 게 후진국 쪽에 아직 시민 역량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을 때 정부 엘리트들이 이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행정의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가치로 딱 제시할 수 있다는 견해예요. 근데 과정설은 이제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원화된 그 선진국가 이런 데는 시민들의 역량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각종 이익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막 주장하고 이것들이 토론회 장에서 서로 막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절충이 된다. 그럼 결국은 그 부분에서 이제 공익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문제점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의 자원이 부족해서 뭔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없는 소외 계층들은 이 과정에서, 이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서 상호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실체설에서는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설은 3번. 도덕적 절대 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기도 하죠.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그래서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4번. 실체설에서는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자, 보세요. 그러니까 협상이나 흥정이나 절충을 하는 이것이 뭐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면 안 되고 이것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강조하는 쪽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협상이나 흥정이 필요한 과정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번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었던 겁니다. 네, 과정설. 자, 2번 문제. 공직의 분류. 자, 공직이 관료제가 이렇게 계층제로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번 보세요.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그러니까 직무의 종류가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으면 직무의 종류가 이 수평적인 방향으로는 다 달라요. 이 직무 다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는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성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책임성이 높은 쪽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일 처리하는데 굉장히 곤란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것이 유사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무의 종류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일정한 직위의 군들은, 얘네들은 서로 책임도와 곤란도가 일치한다. 그럼 이런 것들을 등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직렬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1번은. 직렬이 아니라 등급이요. 직렬은 뭐죠? 직렬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직렬이죠. 요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위의 직급의 군, 위아래로. 이걸 이제 하나의 직렬이라고 얘기하죠. 자, 2번.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입니까? 네. 직급을 표현하는데, 직급은 등급하고 좀 비슷해요. 모양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또 직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직급. 그러니까 직무의 종류는 유사해요. 직무의 종류도 다르죠. 네. 직무의 종류도 다르고, 그리고 곤란도와 책임도는 그래도 유사하죠. 또 곤란도와 책임도는 유사한, 이렇게 표현해야죠. 네, 3번.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에 대다니는 직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군, 그러면 이만큼이 가령 이제 행정직군. 그리고 이만큼이 뭐예요? 기술직군.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기술직군보다 작은 개념이 요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직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동일한 직급 내의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4번은 동일한 직급이 아니라 동일한 직렬이라고 해야 돼요. 직렬. 요 직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직렬인데, 이걸 다시 또 세분화한 거, 세분화하면 요 각각을 직류라고 부르죠. 직류. 그러니까 직류는 직렬보다 작은 개념입니다. 좀 이걸 정확히 알아두지 못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 공부하면, 학습하면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3번. 정책평가. 네, 정책평가의 종류가 많죠. 총괄평가라는 거는 총괄평가라는 이건 결과를 과연 얻어내는가. 그러니까 정책이 어떤 목표를 실현했는가. 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총괄평가. 맞아요.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2번. 메타평가라는 건, 여러분, 메타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메타는 뭐를 초월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메타평가는 이러한 평가 활동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정책 평가 체제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과연 이러한 평가 방법으로는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걸 사전에 미리 평가해야 돼요. 그렇죠? 잘못된 정책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했다가는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평가 활동과 평가 체제 자체를 평가하는 거, 그걸 메타평가라고 표현합니다. 3번. 평가성 사정이다. 이것도 메타평가하고 약간 비슷한데, 평가성 사정, 그러면 이러한 총괄평가라는 것을 실시하기 전에,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정책평가가 유용한지, 그죠? 이러한 정책평가가 과연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사전에 심사하는 게 바로 평가성 사정입니다. 알았어요? 사정. 평가성 검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평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학 문제가 말이죠. 이렇게 단어 하나를, 글자 하나를 싹 바꿔가지고도 출제를 하네요. 이게 3번이 정답. 4번은 여기 이제 총괄평가하고 대비된 개념인데, 형성평가 이러면은 과정평가입니다.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과정. 자, 아무튼 요건 3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많이 구별하고, 지방자치 파트에서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주로 주민자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역사적으로 여기 형성된 자치의 개념이고, 단체자치는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라고 해요. 주민자치는 이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는 우리 스스로가, 주민들 스스로가 맡아서 한다는 개념이고, 단체자치는 이 중앙정부가 있으면,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된 지자체가 딱 있어가지고 어떤 단체가 있는 거죠. 네, 법적으로 독립된 단체가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지역의 행정을 맡아서 한다. 이런 개념이다. 이것이. 그럼 1번.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바로 1번이 맞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고 단체자치는 독일과 프랑스. 1번이 정답이었어요. 아주 쉬웠어요. 2번. 그러면 형식적이고 법제적으로 판단하는 건 이거죠. 법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건 이거예요. 형식적이고. 근데 어떤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성격이 뭐냐? 네. 이런 방법으로 판단하는 건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2번은 뒤바뀌었어요. 여기에. 3번은. 단체자치는 법률에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 이거는 주민들이, 당신 지역의 살림살이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니까. 재량권의 폭은, 지방행정의 재량권의 폭은 어때요? 이게 크지요. 이쪽이 큽니다. 이쪽보다. 이거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형식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이건 작고, 이게 크지. 그건 3번도 뒤바뀌었고, 4번에 그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주민자치 쪽이에요. 주민자치 쪽은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로 되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의 범위니까, 중앙정부가 여전히 계속 행정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행정적으로 통제합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그 조직이론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늘어놔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쉬운 문제죠. 충분히 우리가 행정학 공부할 때 맨 처음에 공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이 4개 중에 가장 빠른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죠. 과학적 관리론은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으로 빠른 것이 인간관계론이 있네요. 과학적 관리론에 반발해서 바로 직후에 나온 것이 인간관계론. 메이어의 호손 실험 같은 경우, 인간관계론은 이제 1930년대에 나온 이론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 사이에 무슨 행태주의 학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안 풍미를 하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제 이론이나 생태 이론, 발전 이론 이런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체제 이론, 발전 이론 이런 것들이, 생태 이론 이런 것들이 1950년에서 이제 60년대 이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후반기에 오게 되면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제도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제도주의. 전통적인 제도의 개념을 이제 확대를 해서 개인의 행위나 문화, 뭐 규범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유독 쉬운 문제였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6번 문제에 나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바로 요 시기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자, 6번으로 가서.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포스트. 그 뒤에는 이제 모더니즘이 있고, 모더니즘에 반발하는 거죠. 모더니즘의 성격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후기 모더니즘인데, 모더니즘은 자꾸 뭔가 형식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봐요. 항상 그래서 어떤 현상을 살펴볼 때 그 현상이 위치하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의존한다는 표현 많이 쓰죠. 맥락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진리일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허위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도도 어느 지역에서는 잘 들어맞는 제도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1번이 바로 정답이죠. 그러니까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사회 현상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1번이.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은 타자에 대한 대상화. 그저 타인을 대상, 객체로만 보는 것을 거부해서 도덕적인 타자로 본다. 도덕적 타자성.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자, 다른 사람도 엄연히 인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로 봐야 돼요. 타인을 존중해야 되고 타인의 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3번.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하죠. 그래서 행정학에 고유한 이론이 있다. 자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문 간의 경계도 없다라고 봅니다. 이걸 파머라는 학자는 탈영역화라고 불렀어요. 4번. 지배를 이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네, 권력.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제 권력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이성이라고 하는데. 비판론자들도, 비판 이론가들도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넓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쇠사슬을 과감하게 벗어내고 그리고 이론이 아닌 이성이에요. 네. 그러한 제도, 우리의 구속, 외부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자.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와 실존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이건. 자, 7번. 직위분류제. 아까 전에 직무 등급 이 문제가 나왔었죠? 아니, 직위분류제에서 두 문제나 나왔네요. 그래서 직위분류제의 장점. 직위분류라는 건 이렇게 이제 관료 조직을 직위 단위로 잘게 나누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사람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한다는 얘기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직위분류제예요. 그럼 1번. 근무 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배치된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업무 성과를 거뒀느냐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느냐를 평가할 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직무의 성격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평가를 하면 돼요. 2번. 그래서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정확하게 미리 규정해 놓는 겁니다. 각각. 할 일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의 직위마다. 3번.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그죠? 직업인이 전문 직업인. 스페셜리스트. 이 직위분류제와 대립되는 것이 계급제고, 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계급제가 상대적 개념이니까요.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 직업인 그러면 이제 이쪽이에요. 일반 행정가는 이쪽이겠지.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에 기여하는 거는 여기 아니라 이쪽. 맞죠? 그래서. 4번.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느냐. 뭔가 융통성이 있는 쪽은 이쪽입니다. 계급제. 이 계급제는 이게 이제 계급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행정 환경이 변하더라도 쉽게 여기에 적응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따닥따닥 아예 그냥 그 직위별로 성격을 딱 규정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그 직무 구조가 아주 풍합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 직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4번이 정답. 자, 8번. 정보회계제도의 기장 방식. 정보회계. 회계 방법이 일단 기억 보면 현금의 수불, 현금이 지출되고 이제 수입되는 거, 수불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서 한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대비할 때 지금 기억은 바로 발생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발생주의. 어떤 사건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비용이나 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의 수불 시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혹시 외상으로 거래를 했어. 외상 거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외상이라는 건 이때 현금이 이제 지급이 되겠죠? 실제로 돈을 주는 건. 그러면 회계 기록을 할 때 현금주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계를 기록한다는 거야. 이게 3월 1일이고 3월 10일이면 3월 1일자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외상 거래하는 순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비용이 발생한 거죠. 부채가 발생한 거지. 비용보다. 여러분. 부채가 이미 딱 발생했죠. 네. 그럼 이게 외상 거래니까 언젠간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실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발생주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발생주의. 실제로 사건은 이때 발생한 거예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발생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단식이냐 복식이냐 이렇게 나눌 때는 단식. 네,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이렇게 나누죠. 단식은 그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기재를 하는 거고, 복식 부기는 대변, 차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자산이 증가하냐, 자산이 감소하냐, 그 다음에 부채 자본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냐, 어떠냐. 네.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쪽의 합하고 요쪽의 합이 같아야 이게 회계 기록이 제대로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 이게 복식북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전통적인 관리체제가 있고, 그리고 TQM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TQM. 총체적 품질 관리죠. 1번. 전통적 관리체제는 이제 기능이다, 그죠?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이제 분업화되어 있어가지고,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각자 맡은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능 자체가 아니라 뭔가 그 품질을 도모하는 거니까, 품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 있지.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절차나 과정 중심으로 조직이 구조화됩니다. 2번. 그래서 전통적 관리체제는 이러한 계층구조화에서는 각자가 맡고 있는 영역 있죠, 요구에. 그래서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분업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협력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 구성원이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분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품질을 높여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팀 단위로. 3번은 전통적 관리체제는 정보체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상위층, 최고 상위층의 그런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정보체제를 중시하는데, TQM은 이거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토탈, 총체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거니까 정보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상위층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절차나 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이 틀렸는데, 4번이 정답인데, 만약에 어떤 정책이 실패를 했으면, 어떤 사업이 실패했으면 그 원인을 옛날에는 요 한 사람, 직원이나 근로자, 너가 말이야 분업화되어 있는 업무를 너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직원들 개인에게 탓을 합니다. 책임을 돌립니다. 근로자나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TQM은 협력 차원이죠. 그럼 팀 단위로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의 개인이 잘못해서 일이 망쳐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팀 단위로서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 팀장과 같은 관리자의 책임이죠. 그죠? 관리자가 이런 협력 체계를 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살짝 바뀌었네요.
자, 10번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자체의 어떤 사무 처리에 관련된 것들인데, 지방자치법에 기본적인 그 사무 분배나 처리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고요. 이걸 사실은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치행정의 원칙 중에 모든 행정작용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 지자체의 사무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2번.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가 처리하겠죠. 그래서 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초단체에 이렇게 여러 개의 기초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 군데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시도에서 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도와, 그러니까 광역단체 사무와 기초단체 사무가 서로 충돌하면, 경합하면, 어디서 처리할까요? 이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럼 시도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시도 사무와, 그죠? 시도 사무도 되고, 그 다음에 시군의 사무도 된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영역이다.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그런 업무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시도의 사무기도 하고, 시군의 사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요 지점에 어떤 지역적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문화관광 상품을 만약에 만든다고 할 때 이거는 어디서 맡아서 해야 됩니까? 요 지역은 바로 시도 관할하에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시도도 이런 거 하고. 기초단체를 우선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알았죠? 네, 기초단체를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과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하는 곳은 바로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요 사정을 기초단체가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3번이 틀렸죠?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에서 먼저 처리합니다. 4번.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사무를 나눠 놉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법 11조에 그러니까 국가가 처리해야 되는 사무들이 쭉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외교, 국방, 사법은 이제 재판소죠. 국세, 징수 업무는 당연히 국가 사무예요. 자, 11번. 현대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신공공관리론은요,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여기 이제 핵심 단어들을 기억하면 돼요. 경쟁체제를 강조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또 관료조직 내부적인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인다.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성과체제로 갑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충분히 줍니다. 네. 여기 바로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이고요. 2번. 이것이 자꾸 시장 중시로 가고 관료들을 무시해요. 이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관료를 어떤 학자는 아주 심하게 얘기한다고 후려치기 하고 있다. 관료들을 굉장히 불신하는 그런 형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가지고 포스트, 그죠? 신공공관리.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정부의 역할이 따로 있다. 정부를 무시하면 안 된다. 정부가 무능한 것도 아니고, 관료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반대죠. 시장을 중시하는가 하면 정부의 역할을 강조. 그러면, 통치 역량을 강화하며 맞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가 아니라 분절화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보면 뭐가 나눠지는 거잖아. 분절이란 거는.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이거 분절화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통합시켜야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일관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죠. 정부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통합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집권화와 재규제.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니까 규제나 집권 이런 것들은 어때요? 확대한다고 또 해야죠,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분절화는 통합적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 분절화는 축소한다라고 썼어야 되고, 그리고 재규제나 재집권화는 확대한다고 해야 됩니다. 이 축소한 데가 확대가 살짝 바뀌었네. 그 다음에 3번, 동그란 3번.
피터스의 뉴 거버넌스 이론은 워낙에 잘 하시죠? 그래서 네 가지 모형이 있어요. 시장 모형, 참여정부 모형, 유연 조직 모형은 이제 신축 모형이라고도 하고, 저통제 정부 모형은 탈규제 모형이라고 합니다. 각각은 그 기존의 전통적인 관료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참고로 시장 모형은 계층제 조직의 독점성이죠. 관료 조직의 독점성에 반대하는 것이고, 독점성. 그 다음에 참여정부 모형은 이제 계층제에 반대하는 겁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참여정부는 계층제. 그리고 유연 조직 모형, 신축 모형은 이제 관료 조직의 영속성에 반대하는 거예요. 영속성. 그리고 저통제 정부 모형. 그래서 탈규제 모형은 관료제 조직의 내부 규제. 내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피터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많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공공관리론은 시장을 중시하고 결과 중시하고 방향 잡기 한다. 그 다음에 정부를 막 기업화한다는 얘기고 경쟁 고객 지향을 강조한다면 뉴 거버넌스는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가 서로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죠. 다 맞는 말들이에요.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조정자, 협력체계,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자, 12번. 조직문화. 어느 집단이나 조직이든지 뭔가 특색이 있는 다른 집단과 구별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번. 조직문화는 이렇게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같은 집단, 같은 구성원이야. 여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일체감, 안정감, 이런 것들을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2번.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형성시켜요. 자기 집단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막 어긋나는 일탈 행동 같은 걸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3번. 그래서 접착제 효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접착제. 이게 구성원끼리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접착제 효과를 맞는 말이고. 4번.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 문화는 조직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까요? 이 조직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지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 따라서 혁신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뭔가 조직이 혁신되어 가려면 기존의 조직 문화를 과감하게 깨트려야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려고 자꾸 하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혁신을 저해하는 어떤 요인이 되면 됐죠. 그죠? 자꾸 조직을 보수화시키는 거야.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직 문화예요. 13번. 정책 유형. 네, 정책 유형은 이 로이의 분류가 중요했는데 여기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및 그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봤죠. 그래서 정책 유형론은 바로 왜 학자들이 유형을 자꾸 구별하냐면 정책의 종류에 따라서 정책 과정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1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2번은 그러니까 여기 뭐 로이가 주장했느냐 어떤 학자 주장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이 뒷부분 내용 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 로이는 그 정책을 네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분배, 그 다음에 규제, 재분배, 구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이런 걸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봤느냐? 나누는 기준은 네, 그 정부가 행사하는 그 강제력을 행사할 때 직접적으로 행사하냐, 간접적으로 행사하냐. 직접적으로 행사하냐, 간접적으로 행사하냐. 그러니까 강제력 행사 방법,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 따라 가지고 적용 범위. 그러니까 요 기준을 가지고 4개로 나눴습니다. 제 해설지에 써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정확히 외워두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으면 다만 이런 경우도 여러분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뒷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야. 뒷부분에 비용의 부담 주체가 소수에 집중되느냐 다수에 분산되느냐.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바로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말이지 살짝 뭔가 다른 것들을 끌어다가 이상하게 결합시켜서 출제를 합니다. 요걸 설사 2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3번은 재분배 정책의 이해는 이런 것들 맞죠. 이런 것들이 재분배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4번도
그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이론. 이 사람들이 이제 규제정책을 보호적 규제정책하고 경쟁적 규제정책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요건 일반 대중을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요거는 어떤 희소한 자원에 대한 허가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러면 보호적 규제정책이라는 건 일반 대중인데 특히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개인의 권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맞지요? 자, 14번. 우리나라 예산안과 법률안을 저게 비교합니다. 또 예산안, 법률안. 예산과 법률을 구별했는데 1번. 자, 대통령이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예산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번.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해요. 알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예산으로. 만약에 예산은 뭐가 성립이 됐어. 가령 세입 부분에 이번에 A라는 항목으로 500억 원을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를 예산에 마련했는데, 마침 보니까 법률에는 이 세법은 조세법률지라고 해서 법률이 꼭 있어야 되죠. 근데 법률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500억 원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미처 없었던 거예요. 이러면은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만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법률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겁니다. 그죠? 예산이 법률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반대로 법률로도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고쳤어야 됩니다. 이 2번이 정답인데, 거꾸로 이번에는 법률은 존재해. 법률은 존재하는데 예산에 미쳐 이것이 안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돈을 거둘 수 없어요. 그죠? 법률은 있지만 예산서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둘 수 없는 거야. 법률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서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별도로 존재합니다. 네, 동그라미 3번.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해 제청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누가 과연 편성해서 제출하느냐는 예산안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법률은 우리 정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가 하지요. 여기 좀 다릅니다. 네, 4번. 예산안이라는 것은, 예산은 이제 국회가 삭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삭감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건 아실 테고, 이건 뭘까요? 이거는 지금 출제가 안 되는데, 법률은 국회가 마음대로 합니다. 네. 법률은 폐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15번.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많죠. 의결위원회. 그럼 이거는 의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 징계위원회가 하는 일은 저 공무원의 감봉 3개월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의결하면 이제 실제로 인사권자가 실제로 징계를 내리죠. 그러면 이제 의결하는 위원회는 의결권만 있는 것이고, 집행하는 건 아니에요. 집행권은 요 징계 권한자가 따로 있습니다. 징계권자가. 1번이 맞고, 2번. 행정위원회는 이제 행정청의 역할을 해요. 행정청은 어떤 처분 같은 것을 내리는 곳인데, 그 위원회 자체가 행정청이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과징금 부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건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네요.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취업심사 같은 걸 하잖아요. 재산 등록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취업심사 같은 걸 하니까 이런 거는 의결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직자위원회는 이제 의결위원회 하나입니다. 3번. 행정위원회는 행정청이니까 당연히 행정청이니까 이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니까 집행할 수도 있고요. 4번. 자문이라는 건 당연히 참모 역할을 하는 곳이지. 개성기관 틀렸고요. 굳이 말한다면 이건 참모기관의 하나라고 해야 됩니다. 자, 16번.
정책 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 관계 1번. 이 헌터는 그 미국의 어느 도시 하나를 선정해서 과연 누가 정책 과정을 지배하는가를 검토해 봤어요. 그러니까 한 20, 30명 내지는 40명 가까이 그 지역사회 어떤 각종 엘리트들이, 수많은 엘리트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가도 있는 것이고, 뭐 시민단체도 있는 것이고, 언론인도 있는 것이고, 좀 변호사도 있고,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엘리트 집단 군을 이루는데, 이걸 특히 정치 엘리트는 아니죠. 이게 다 정치인들은 아니니까. 굳이 말한다면 경제 엘리트라고 썼어야 됩니다, 여기서. 경제 엘리트. 그래서 어디가 틀렸다고요? 동집력과 동력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경제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합니다. 정치라는 단어 살짝 바꿨네요. 1번 틀렸고. 좀 치사한 문제긴 했어요. 2번, 무의사결정론은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해치는 그러한 특정 이슈들이 의제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을 말하죠. 맞고. 그래서 다른 뉴 헤븐시를 연구해 봤더니, 그래서 이게 그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그러니까 다원적인 그런 다원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여기 그 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트주의자들이죠. 이와 달리 다른, 아니다. 분야별로 뭔가 이거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4번. 그랬더니, 이게 다원론자죠. 신다원주의는 약간 이제 다른 이야기 하는데, 다원론자들이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어떤 특정 집단에게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고, 특정 집단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기업이 다른 이익 집단들에 비해서 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국가의 역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의 입장입니다. 기존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 기존의 국가는 뭐야? 기업이라는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권력을 주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자, 17번. 공직윤리. 그 재산 등록 의무가 있죠. 재산 등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산을 공개한다는 개념은 또 달라요. 일반 국민들에게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건데, 재산 등록은 이제 4급 이상, 그리고 공개는 1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구별하면 되고,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어요. 2번. 요게 처음 출제됐는데, 그 선물의 가격이 얼마인가. 이거 한번 봐두지 않았으면 잘 모르죠. 그래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 소속기관 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100달러 이상.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그 재산 등록이 원래 4급 이상으로 했죠. 이건 원칙인데 그 하위 직급 중에서도 7급 이상이 재산을 등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일선 창구에서 일선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바로 세무,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 알았죠? 이 사람들은 또 재산 등록해야 됩니다. 7급 이상. 그 다음에 4번. 요게 나올 줄 알았어요. 4번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그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취업이 제한되는데, 퇴직일 이전에 5년 동안에 이 사람이 담당했던 그 자기가 소속했던 기관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게 옛날에는 2년인가 3년이었는데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어떤 사기업체가 있죠. 거기에는 3년 동안은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자, 18번. 그 행정을 통제해야 하는데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가 나눠지고요.
이건 통제기관이 행정기관 내부에 있는 것이고 이건 외부에 있다는 거니까 아주 쉬운 문제잖아요. 이건 뭐의 4번이죠. 네, 정당이라는 거는 외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관료조직 외부에. 정당은 외부 통제입니다. 이건 모두 맞추라고 한 문제 딱 준 것 같아요. 자, 19번. 행정이념. 그래서 고전적 행정관은 이제 기계적 능률을 강조했는가 하면 기계적 능률. 네. 요거는 이제 경제적 능률이고 요 대차 대조 표준. 뭔가 계량적인 차원에서 비용분의 산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대차 대조 표적 능률이라고도 비판하는데, 근데 이제 디목이라는 학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디목 학자가 이제 사회적 능률관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 인간과 사회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이래야만 비로소 능률적인 것이다. 라고 능률성의 개념을 확대합니다. 2번. 1930년대를 분수령 해서, 이게 왜 하필 또 30년대냐 하면, 이때가 바로 뉴딜 정책, 요것과 관련돼가지고, 그 종래의 정치행정 2원론에서 정치행정 1원론으로 바뀌죠. 그럼 이론론은 행정은 곧 정치와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는데, 이론론에 보면 이 시기에 와서는요, 아니다. 행정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고요.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그리고 이때는 또 행정의 민주성,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행정은 점차 민주성을 갖춰야 된다. 그 전에는 바로 능률성을 얘기했죠. 그 전 시기에는. 그러니까 능력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성을 또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3번. 요게 그 효과성과 능률성이 반대로 됐네요. 능률성이 앞쪽에 있어야 되고 뒷부분에 효과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히 알으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달성도, 이건 효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3번은 합법성. 합법성은 이제 행정이 법에 합치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법치 행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합법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법 절차만 따르는 것을 능사로 여깁니다. 따라서 목표와 수단을 전치시킨다. 네. 법 절차라는 거는 일종의 수단일 뿐인데 공무원들이 법 절차를 목적시하는 현상, 그러니까 목표의 대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치, 목표의 전환 현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직무평가의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거, 요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는. 이것도 이제 그래도 개념 문제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추론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했죠. 추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것도 책을 자꾸 보시면서 머릿속에다 담아두면 됩니다. 그 직무평가 방법은 이 직위분류제에 있어서요.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위를 분류할 때 수직적으로는 직무의 곤란도나 책임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과연 어느 등급에다가 어느 직위를 어느 등급에다가 이렇게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하는 것을 직무평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령 서열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서열법.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서울시고 서울시에 500개? 자, 500개의 직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각 직위를 어디에다 배치할 것이냐. 이거. 그러면 500개를 전부 서열을 정한다는 거예요. 1등부터 500등까지. 1위에서 500등까지 서열을 정한다는 거예요. 순서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순서대로.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직무의 수가 작은 어떤 기관에서는 가능한데 이렇게 큰 기관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분류법은요, 미리 등급 기준표를 정해놔요. 등급 기준표라는 걸 딱 정해놔. 그래서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5등급, 6등급, 7등급까지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렇고, 이 500개의 직위를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여기다 다 정합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등급 기준표에다가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분류법. 점수법은 토탈 점수를 만들어서, 그죠?
이게 점수법은 어떤 저 직위가 갖춰야 될 어떤 요소들이 있죠. 요소들에 대한 점수를 전부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법이 있고, 이번 문제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4번에 요소 비교법. 요소 비교법이라는 것은 어떤 대표 직무를 선정해요. 직무를 딱 선정해요.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가령 무슨 뭐 정보화 추진 담당자 가령 이게 있다고 가정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직무죠. 정보화 추진 담당.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가령 기획력이다, 뭐 추진력이다, 그다음에 전문성, 청렴성 이런 요 네 개가 혹시 요소라고 한다면 정보와 기술력도 필요하겠네요. 그럼 대표 직무가 이렇게 있고 대표 직무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5점이다, 5점이다, 3점이다, 7점이다, 2점이다, 8점이다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아까 그 500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뺀 그러니까 서울시 500개 직무들을 전부 이것과 비교하는 거야, 각각. 그래서 정보화 추진 담당과 비교했을 때, 정보화 추진 담당이 5점이면 얘는, 가령 이제 어떤 이제 500개가 쭉 있죠. 쭉 있으면, 얘는 4점이다. 그리고 추진력은 아무래도 정보화 추진 담당보다 추진력은 별로 없어도 되겠다. 전문성도 5점 정도면 필요하면 된다. 그 대신 요거는 A는 청렴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8점 주고, 기술은 좀 떨어져도 된다. 이렇게. 전부 일일이 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나갑니다. 이거를 요소 비교법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서로 비교한다는 거죠. 지금. 이것과 이것들을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이제 서울시 문제, 20문제를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 공부에 정진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